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유라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순간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 강도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라야, 이제 편히 가도 돼.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들은 그 대화를,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최선미라는 여자와의 통화를, 움직일 수 없는 몸 안에 갇힌 채로도 유라의 마음은 분명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유라는 항상 이 시간에 눈을 떴다.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다. 옆에서 잠든 도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해명시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멀리 산자락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또 일찍 일어났네. 도훈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거실로 나왔다. 잠옷 차림의 남편을 보며 유라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기증 행사잖아. 일찍 나가야 해. 그렇지. 고생이 많아. 도훈이 유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결혼 25년. 여전히 남편의 손길은 안정감을 주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데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다. 강도훈님 명의 암보험 추가 가입 안내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멈칫했다.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언제?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자주 봤으니까. 여보,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응? 아, 그래. 나이가 나이인데 뭐. 도훈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유라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기증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오늘은 지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도서 기증 행사였다. 유라가 기획한 지 석 달째 되는 행사였다. 관장님, 화분이 도착했어요. 김주영 사서가 알려주었다. 현관 입구에 놓인 화분은 생각보다 컸다. 하얀 국화꽃이 예뻤다. 화분 옆에 놓인 카드를 집어들었다. 오랜 꿈, 곧 이루시길. 문화재단 일동. 유라는 카드를 다시 읽어봤다. 오랜 꿈이라. 자신의 꿈이 뭐였을까? 도서관장이 된 것? 아니면 더 큰 것? 관장님.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이용자 한 명이 RFID 게이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게이트가 계속 울려요. 유라가 빠르게 다가갔다. 게이트 화면을 확인해 보니 시스템 오류였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잠시만요.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민원인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라는 게이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먼저 민원 응대에 집중했다. 오전 내내 바쁜 시간이 흘렀다. 기증 행사 준비, 민원 응대, 직원 회의까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도훈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다시 걸어보니 바로 받았다. 미안, 바빠서 못 받았어. 괜찮아. 오늘 행사 잘 되고 있지? 응. 생각보다 많이 와줬어. 다행이네. 그런데 유라야, 나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유라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임원인 도훈은 원래 회식이 잦았다. 조심해서 들어와. 알았어. 수고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오늘 같은 날엔 남편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런 것도
오래된 부부의 일상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기증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모들, 지팡이를 짚고 온 어르신들까지. 유라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 관장님께서 정말 애쓰셨어요. 문화재단에서 나온 코디네이터가 말했다. 최선미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다.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최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라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유라는 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읽다 만 그림책, 의자에 놓인 독서 안경, 테이블 위에 메모지들. 책은 제자리를 찾는데 내 삶은 어디에 두어야 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45에 결혼해서 55까지. 도서관과 집을 오가는 일상. 나쁘지 않았지만 가끔은 답답했다. 저녁 6시가 되자 마지막 이용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유라도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다. 성공적인 행사였다. 내일 신문에도 실릴 예정이었다. 시동을 걸며 유라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다. 해명시 중심가를 지나 주택가로 들어서는 익숙한 코스였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상황, 날씨 예보, 교통 정보까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며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퇴근 시간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초록불이 켜지자 유라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교차로 중앙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왼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대형 트럭.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유라의 눈에는 트럭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돌아갔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유라의 몸은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귀가 먹먹했다. 입안에서 쇠맛이 났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지? 왜 몸이?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주변 소리도 들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발소리들이 들렸다. 여러 사람이 뛰어오는 소리였다. 의식이 있나요? 들리시면 대답해 보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다. 유라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다. 맥박은 정상이에요. 호흡도 안정적이고요. 머리 외상은 없어 보이는데 척추 쪽을 조심해서 옮겨야겠어요.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렸다. 유라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의식과 청각은 정상이라는 것. 들것에 옮겨지면서 하늘이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유라는 들었다. 보호자분에게 연락드렸는데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훈이 온다는 얘기였다. 마음 한편이 안도되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엑스레이, MRI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다. 유라는 그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져 갔다. 여보,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발소리를 들어보니 뛰어온 것 같았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다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운동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더 검사해봐야 하겠지만 그게 무슨 잠금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과 감각은 정상이지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유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받았다. 잠금 증후군이라니 의학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병명이었다. 회복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유라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형광등, 링거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일상을 살았는데 도훈이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감각이 없었다. 유라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도훈이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고가 났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다. 회사 사람인가 보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가 생각났다. 추가 가입했다는 생명보험. 우연의 일치였을까? 유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당연한 일일 테니까. 병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만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간병인이 몸을 닦여주고 간호사가 링거를 바꿔주고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다. 도훈은 매일 왔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돌아갔다. 회사 일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재활치료사가 왔다. 조소희라는 30대 초반의 여자였다. 깔끔한 인상에 다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는 재활치료사 조소희입니다. 소희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 제 말이 들리시죠? 의식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요. 유라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일단 간단한 신호부터 만들어 볼까요? 소희는 유라의 손가락을 살펴봤다. 그러더니 검지손가락을 가볍게 눌렀다. 제가 손가락을 누를게요. 만약 움직임이 느껴지면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아니라면 2번 움직여 보세요. 유라는 온 정신을 손가락에 집중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간신히 한 번 움직일 수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소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이제부터 한 번은 예, 2번은 아니오로 대화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소통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유라는 기뻤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피곤하시죠? 2번 움직여 보세요. 유라는 한 번 움직였다.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오히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에너지가 넘쳤다. 소희는 매일 와서 재활치료를 했다. 근육 마사지, 관절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였다. 손가락 신호로 나누는 대화지만 유라에게는 소중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도훈이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유라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교통사고라는 게 누구 탓도 아닌데 왜 미안해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라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도훈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야, 나야. 선미,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응, 아직 의식불명이야.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 유라는 깜짝 놀랐다.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생명유지 장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 회장님? 건설사 회장을 말하는 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회사 사람과? 알겠어. 나도 힘들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통화가 끝났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뭔가 이상했다. 도훈의 목소리에서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느껴졌다. 며칠 후 아래층에 사는 박상만 아저씨가 문병을 왔다. 퇴직한 형사라고 들었던 60대 남자였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이웃이라고 찾아온 것 같았다. 유라 씨,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상만은 도훈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트럭 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운전했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고요. 그럼 가해자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액이 꽤 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라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보험금이 많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왜 도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을까? 그날 밤 상만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뭔가 이상해. 남편 행동이 좀. 사고 다음 날부터 보험사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 그리고 모르는 여자랑 전화하는 것도 들었고. 상만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옛날 형사라는 직업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걸까? 유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아침에 받은 보험 문자, 회복 가능성에 대한 거짓말, 모르는 여자와의 통화.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는 소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희가 재활치료를 하러 온 날, 유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호를 보냈다.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유라가 한번 손가락을 움직이자 소희는 관심을 보였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시 한번. 유라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좀 더 자세한 신호를 만들어 볼까요? 심장 박동으로 해보시겠어요? 소희는 유라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그러더니 설명했다. 평소보다 빨리 뛰면 급해요. 천천히 뛰면 괜찮아요 라는 신호로 할까요? 유라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심박수를 올렸다. 급하다는 신호였다. 뭐가 급하신 거예요? 남편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또다시 심박수가 빨라졌다. 소희는 유라의 표정을 자세히 봤다.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유라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맞다는 신호였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빨라진 심박수. 소희는 심각해졌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다. 집보다는 다른 곳. 자신의 차. 차 안에 평소에 두던 물건들이 있었다. 차에서요? 심박수가 빨라졌다. 맞다는 뜻이었다. 소희는 상만을 찾아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유라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라 씨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차에서 뭔가를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상만은 눈썹을 찌푸렸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요? 남편분 행동이 좀 수상해요. 사고 직후부터 보험 얘기만 계속하시고 상만은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설명했다. 도훈의 전화 통화, 보험사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들. 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서 차고에 있을 겁니다. 사고 조사 때문에 둘은 경찰서에 갔다. 상만이 과거 동료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 뭔가 수상한 사건 냄새가 나는군. 담당 형사가 말했다. 차량 압수수색 영장은 힘들겠지만 보호자 동의 하에 개인 물품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만과 소희는 유라의 차를 뒤져봤다.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까지 꼼꼼히 살펴봤다. 여기 뭔가 있네요. 소희가 운전석 바닥에서 작은 기계를 발견했다. 손가락 크기의 보이스 레코더였다. 이거 회의용 녹음기 같은데요? 상만이 기계를 자세히 살펴봤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평소에 유라 씨가 회의 때 쓰시던 것 같네요. 혹시 사고 당일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수도. 둘은 병원으로 돌아가 유라에게 확인했다. 이게 맞나요? 유라의 심박수가 빠르게 뛰었다. 맞다는 신호였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은 도서관 회의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파일이 달랐다. 사고 당일 오후, 유라가 집으로 가는 길에 녹음된 내용이었다. 처음엔 라디오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중간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유라가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은 것 같았다. 여보, 나야. 도훈의 목소리였다. 응, 행사 잘 끝났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유라야.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다. 그 후로는 라디오 소리만 계속 들렸다. 하지만 사고 직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진동 소리. 문자가 온 것 같았다. 여러 번 연속으로 왔다. 상만과 소희는 서로를 쳐다봤다. 이 문자들이 뭘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만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옛 동료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도훈 씨 휴대폰 통화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개인정보라서 영장 없이는 힘들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면 사고 당일 오후 시간대만이라도. 알겠어. 조심스럽게 해볼게.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일 오후 도훈은 여러 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상대방은 최선미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누구죠? 소희가 물었다. 문화재단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만은 유라에게 확인했다. 혹시 최선미라는 사람 아세요? 유라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안다는 뜻이었다. 기증 행사 때 만났던 사람인가요? 또 빨라진 심박수.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어색한 느낌.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시선. 심박수가 빨라졌다. 그때 소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문정인 변호사님을 아세요? 대학 동기라고 하셨던. 유라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다시 빨라진 심박수. 문정인은 서울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대학 때부터 차가운 이성파였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유라야, 정말 오랜만이네.
문정인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유라는 반가웠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소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남편의 행동, 녹음된 대화, 최선미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흥미롭군요. 일단 증거들을 정리해 봅시다. 문정인은 노트북을 꺼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사고 일주일 전 추가 보험 가입. 둘째, 사고 당일 도훈 씨와 최선미 씨의 빈번한 연락. 셋째, 회복 가능성에 대한 거짓 진술.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정황상 수상할 뿐이죠. 문정인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통화 기록이랑 가입 경위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트럭 기사도 만나봐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만이 나섰다. 우리 둘이 팀을 이뤄서 조사해 봅시다. 유라는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도훈이 병실에 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오늘 컨디션은 어째? 유라는 남편을 바라봤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걸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재활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대.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도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도훈이 복도로 나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야,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 재활치료사랑 아래층 아저씨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유라의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다. 상만은 다음 날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관리사무소에 퇴직 형사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당일 오전 시간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교통사고 관련 조사입니다. 피해자가 도서관장이시거든요. 관리소장은 흔쾌히 응해줬다. 유라를 좋아하는 지역 주민이 많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며 상만은 놀랐다.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낯선 남녀가 도서관 지하주차장에 나타났다. 도훈과 최선미였다. 뭐 하는 거지? 두 사람은 주차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확인했다. CCTV 위치, 사각지대, 출입구까지. 마치 범죄 현장을 답사하는 것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RFID 게이트 근처에서도 뭔가 작업을 했다는 점이었다. 게이트 오류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 상만은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편 소희는 기증행사 때 도착했던 화분을 조사했다. 아직 도서관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문화재단 일동이라고 인쇄된 부분과 오랜 꿈, 곧 이루시길이라고 손으로 쓴 부분의 펜이 달랐다. 누군가 나중에 추가로 쓴 거네. 소희는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필체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았다. 문화재단에 연락해보니 더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분은 저희가 보낸 게 아닌데요? 네. 그럼 누가? 카드에 저희 이름이 있다고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누군가 문화재단을 사칭해서 화분을 보낸 것이었다. 소희와 상만은 병원에서 만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문정인이 정리했다. 도훈 씨와 최선미 씨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도서관 동선 파악, 유라 씨 일정 확인, 심지어 심리적 압박을 위한 화분까지.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살해 시도 증거는 없어요. 트럭 기사를 만나봐야겠어요.
상만이 교도소에 수감된 트럭 기사를 면회했다. 김태수라는 50대 남자였다. 정말 술만 마시고 사고 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김태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누가 돈을 줬어요? 사고를 내라고.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로만 연락했거든요. 목소리로는 남자 같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5천만 원. 사고 다음 날 계좌로 들어왔어요. 상만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결정적 단서를 찾은 것이다. 그 계좌 정보 알 수 있어요? 김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송금 내역을 보여줬다. 송금인은 대한건설 강도훈이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저도 처음엔 못 믿겠더라고요. 상만은 즉시 병원으로 돌아가 소식을 전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문정인이 종합했다. 계획적 살인 시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완전 범죄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때 병실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대한화재해상보험 김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도훈이 나섰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와야 하나요? 환자가 이런 상태인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의사 선생님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다면서요? 유라는 모든 대화를 들었다. 남편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소희가 유라에게 다가갔다. 지금 들으셨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유라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동의한다는 신호였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문정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연락했다. 그날 저녁 도훈이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유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왔어. 되돌릴 수가 없어. 유라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다. 정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회사부도 위기야. 내가 보증을 섰거든. 보험금 아니면 다 끝이야. 도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선미도 떠날 거라고 했어. 돈이 없으면 관심 없다고. 유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 돈과 여자. 그 때문에 25년 부부를 배신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소희가 신호를 보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소희는 매일 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했다. 유라의 의지력이 강해질수록 몸의 반응도 좋아졌다. 정말 놀라워요. 검지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유라는 손가락으로 간단한 단어도 표현할 수 있었다. 기억, 니은, 디귿을 숫자로 바꿔서 천천히 단어를 만들었다. 디귿, 오이응, 아미음. 도움이라는 단어였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한편 상만과 문정인은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트럭 기사 진술, 통화 기록, 보험 가입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다. 며칠 후 유라의 아들 민서가 급히 귀국했다. 간호학과 대학원생답게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엄마, 들리세요? 민서의 목소리에 유라는 눈물이 날 뻔했다. 아들을 본 지 몇 달 만이었다. 의학적으로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민서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 뇌파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유라의 의식 상태를 재평가했다. 놀랍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주치의가 말했다. 잠금 증후군이지만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뛰어나 보여요.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였다. 유라가 증인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법정에서 증언도 가능한가요? 문정인이 물었다. 신호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라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엄마,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민서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정말요? 소희도 확인해 봤다. 분명히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하지만 유라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몸이 회복되는 것은 기뻤지만 남편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선미도 조사를 받게 됐다.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쏟아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사고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화분 카드의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 최선미의 손글씨와 일치했다. 이 카드는 당신이 쓴 거 맞죠? 그건 그냥. 오랜 꿈이 뭐죠? 유라 씨가 죽는 게 당신들의 오랜 꿈이었나요? 결국 최선미도 자백했다. 도훈 오빠가 부탁했어요. 그냥 장난으로 넣어달라고.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 수사 결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도훈은 회사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개인 보증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될 상황이었다. 그때 최선미가 보험금 아이디어를 냈다. 둘은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 유라의 일정 파악, 동선 확인, 보험 추가 가입까지 완전 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유라의 생존력과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도훈과 최선미 모두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유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소희가 다가와 말했다.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해요. 이제 진짜 회복에 집중하셔야죠. 맞는 말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법정의 날이 다가왔다. 유라는 특별한 장치를 통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 준비되셨나요? 문정인이 마지막 확인을 했다. 유라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준비됐다는 신호였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까지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피고석에 앉은 도훈의 모습은 초라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옆에 앉은 최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증인 나유라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유라는 정신을 집중했다. 센서를 통해 예라는 신호를 보냈다. 피고인 강도훈이 당신의 남편이 맞습니까? 예. 피고인이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예. 법정이 술렁였다. 직접적인 증언이 시작된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유라는 천천히 신호를 보냈다. 미리 준비된 선택지 중에서 하나씩 선택했다. 녹음된 대화를 들었다. 검사가 보이스 레코더의 내용을 재생했다. 도훈이 미안하다고 한 대화, 최선미와의 통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도훈이 천천히 일어났다. 유라야,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직접 유라를 부르며 말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 유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도훈,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선미,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에 처한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중형이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유라는 증인석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증인이 마지막 발언을 원합니다. 유라는 천천히 신호를 보냈다. 모니터에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다. 책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유라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잘못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법정 전체로 퍼졌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유라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도 밀려왔다. 소희가 다가왔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유라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문정인도 병실을 찾았다.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할게.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까지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유라야, 너 정말 대단해. 학창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는데 변하지 않았구나. 친구의 말에 유라는 고마웠다. 혼자였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라는 휠체어를 타고 도서관에 복귀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까지 좋아졌다.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유라는 감격했다. 도서관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나 싶었다. 앞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유라가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다. 피해자 가족 상담 코너를 만들 계획이에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모든 직원이 찬성했다. 유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희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재활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재활 운동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유라 씨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소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유라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도 바꿔놨다고 했다. 상만도 새 출발을 했다. 해명시에서 안전도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퇴직 형사의 경험을 살려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유라 관장님 덕분에 다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상만은 매주 도서관을 찾아 안전교육 강의를 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민서는 학업을 마치고 해명시 종합병원에 취직했다. 어머니 곁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겪은 일을 보면서 의료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끈끈하고 진실한 관계가 됐다. 도훈과 최선미는 각각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유라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은 내려놓았다. 그런 감정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았다. 유라는 그 돈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다. 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돈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유라의 결정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겨울이 되자 도서관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희망 상담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이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와서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다. 첫 번째 상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년 남성의 아내였다.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절망적이었죠. 유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어떻게 소통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세요. 상담을 받고 간 여자는 눈에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유라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유라는 TV에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 의료진, 법조인들까지 모두가 유라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했다. 유라 관장님, 이제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셨네요. 김주영 사서가 웃으며 말했다. 유명해지려고 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유라는 여전히 겸손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유라는 도서관 앞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관장님, 새로운 책들 정리 다 끝났어요. 직원이 알려줬다. 고마워요. 제자리에 잘 꽂아뒀나요? 네, 모든 책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유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제 내가 넘긴 책장 위에 내일의 내가 다시 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유라의 새로운 이야기도 계속 써져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떨어지는 꽃잎도 아름답다고 유라는 생각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도서관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을 빌리러 온 사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유라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유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라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따뜻했다. 고통을 겪고 난 후의 따뜻함이었다. 진짜 삶을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유라는 도서관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상담을 받으러 온 새 가족, 새로 시작하는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내일 있을 안전교육 강의 준비까지.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였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다. 집으로 가는 길, 유라는 1년 전 사고가 났던 그 교차로를 지났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유라는 창가에 앉았다. 민서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민서야. 모자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자 유라는 일기를 썼다. 사고 이후 매일 쓰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를 믿고 찾아준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일기를 마치고 유라는 침대에 누웠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보다 건강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도서관의 책들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 자신도 그런 책 중 하나가 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그런 존재 말이다. 유라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